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신생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동부의 템파베이 라이트닝은 보스턴 브루인스를 꺾었고 워싱턴 캐피털스도 피츠버그 펭귄스에 서력하면서 스탠리컵 파이널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 2018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이 덴마크에서 개막됐습니다. 이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은 세계 최강 핀란드와 캐나다를 맞아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47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47회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화요일 어버이날 오후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셋이 함께 자리에 모였네요. 이현섭 기자님, 지난주에 비 오는 날 예비군 괜찮으셨나요? 판초 입히고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판초를 입고 했다고요? 요새 많이 빡세졌구나. 진짜 저는 비 와서 더 좋겠구나 했는데 비디오만 보통 보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예, 뭐 입히고 시키더라고요. 진짜 기겁했는데 예. FM대로 가고 있군요. 선진 강군 응원합니다. 어차피 저 올해로 끝이라. 네. 네. 요즘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해서 요즘 그 젊은이들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저희도 그랬죠. 네. 저희 때도. 그래서 뭐 그거 이제 뭐 통일되면 안 간다 이런 거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통일되고 나오면 뭐 신의주에 배치된다. 뭐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일찍 가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 또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저기 철원 이런 데 배치되면 후방이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할만하네. 지난주에 김정민 팀장님과 회차를 진행했는데 들으셨어요? 예, 듣고 왔습니다. 뭐 오늘 또 이현숙 기자님이 월드 챔피언십 NHL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하셨다니까 청취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 먼저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dark56210님 댓글 주셨어요. 좀 너무하시네요. 조민구 선수라니 하키 전문 채널인데 하셨네요. 지난주에 김정민 팀장님이 조민호, 이동구 선수를 함께 거론하시다가 말이 좀 혼나왔죠. 네. 처음에 조민구 선수라고 마음이 급하셔서. 뭐 근데 네. 말씀하시다 보면 뭐 혀가 한 바로 번씩 꼴 때가 정정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몰라서 일부러 그럴 리는 그런 없죠.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들어주시고 세심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TNRN님 샌호제이 샤크스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경기 보신 댓글이네요. 4차전 4대0 샤크스 완승입니다 라고 피프트 비틀즈님 댓글에 답글 달아주셨고 마지막 결과를 보셨네요. 산호세 샤크스가 베가스 골든나이츠께 결국 패했네요. 아쉽지만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겠네요. 골든나이츠 굴럭입니다. 이 기회 우승하길 크 하셨습니다. 예, 저 뭐 이거는 시리즈 끝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테지만 마지막 키읔 여기에서 좀 뭔가 강력한 게 느껴지는데 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렇습니다. 키역. 네. 예, 뭐 근데 골든나이츠가 더 잘하더라고요. 예. 네. 세너제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내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론발드님 댓글 있습니다. 매주 듣고는 있지만 아시아리그도 끝나고 응원하는 팀은 봄 하키에 올라가지도 못해서 댓글을 안 달고 있었네요. 오랜만에 김정민 팀장님 목소리를 들었는데 고정으로 매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번 출연하셨는데 고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김예슬 아나운서 네. 때도 그랬고 뭐 반고정 계속 고정 네. 얘기가 나오네요. 모두 피츠버그가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워싱턴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팬은 아니지만 오비가 한번 스탠리컵 들고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워싱턴 오늘 피츠버그 이겼고요. 올라갔습니다. 워싱턴 우승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요. 좀 당한 게 많아서 그런가요? 최근에? 네. 약간 동정표도 있지 않을까. 네. 다 이제 피츠버그 팬들도 뭐 오베치킨이 이제 스탠리컵 하면 드는 거 보고 싶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 정도니까 사실 뭐 오베치킨 사실 우승하는 거를 다들 좀 기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게도 오베치킨에게도 올 시즌 기회가 와 있습니다. 야, 이럴 때 잡아야 돼요. 네. 그리고 KHL 결승전 하이라이트 보는데 관중석에서 많이 보던 얼굴이 보이길래 찾아보니 90년대 윙스에서 뛰던 세르게이 페드로프가 체스카 GM이었네요. 오랜만에 얼굴 보니 추억이 점점점 하셨습니다. 예, 뭐 윙스 팬분이시니까 세르게이 뾰도로프 선수를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체스카 GM으로 있고요. 뭐랄까 좀 체스카가 아무래도 뭐 플레이오프만 되면 좀 이상하게 변하는 팀이라
아직까지는 성과를 못 내고 있다라고 하면 못 내고 있는데 그래도 서부 강호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팀 자체가 어쨌든 투자도 많이 하고 잘 돌아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뭐 체스카도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예,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댓글 SY더맨님 댓글 주셨습니다. 베가스 골든나이츠의 돌풍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저도 응원해봅니다. 베가스 골든나이츠 응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새 역사가 나올지. 마크 안드레 플러리 꼴리도 빙판 위에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백전 노장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올림픽 통해서 김정민 팀장님 같은 관계자분들이 느끼신 게 컸을 거라 봅니다 하셨고요. 스웨덴 노르웨이 경기 직관했었는데 당시에 주위에 보시던 분들이 모두가 흥미롭게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스하키가 농구, 배구 같은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봅니다. 인프라가 늘어나서 선수들이 경기 경험 많이 쌓고 팬들도 자주 경기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하셨어요. 농구와 배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이스하키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된다면 정말 설레네요. 네. 5,000캐시를 지난 146회에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댓글 후원 감사드립니다. 램쿨 하스님 댓글 주셨어요. 기대했던 세계선수권 프리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알찬 분석들로 가득했던 2시간이었습니다. 김태범 아나운서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가워요.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육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응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애 하나 둘 커버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서 헉헉대는데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적게는 막 3남매 4남매 막 많게는 7남매 8남매 9남매 어떻게 키우셨나 싶어요 진짜. 새삼 느낍니다. 김정민 팀장님의 기대 가득한 프리뷰도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한국 대표팀 꼭 잔류하길 희망합니다 하시면서 146회 3,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라이카미님 댓글 역시 탑 디비전 벽은 높은 곳이네요. 초반부터 핀란드, 캐나다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탑 디비전 환영식 한번 거대하게 해주네요. 유유. 그래도 스위프트의 탑 디비전 데뷔골로 위안 삼아 봅니다. 네, 많이 힘든 2경기를 우리나라가 치렀는데 5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베가스가 샤크스 꺾고 서부 결승을 갔네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황금 기사단들이 가능으로 만들어줬네요. 이참에 스탠리컵 결승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박힘찬 PD님도 그렇고 지난주에 베이거스의 선전을 기원했는데 다같이 베이거스로 대동단결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댓글 봅니다. 이번에 네이버 댓글에서는 쌤님이 정말 여러 개의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지난 회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견과 함께 잘못된 점들에 대한 또 지적도 주시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주셨어요. 하나씩 볼까요? 쌤님, 카자흐에 관한 D1A 실패 지적은 대회 마지막 날 변수 없이 언급된 건 매우 아쉽군요 하시면서 풀어주신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탈리아가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당시에 마지막 경기 놓고 이탈리아보다 카자흐스탄이 더 승격 확률이 컸다. 네, 근데 좀 카자흐가 불운했다.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거 D1A가 정말 마지막 날까지 대혼전이었어요. 정말 네 팀이 9점에서 엮일 수 있는 승점 9점에서 네 팀이 엮일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승점이 달라지고 아니면 또 뭐 마지막 경기 진짜 마지막 경기에서나 결정이 됐는데다가 여러 가지 변수가 진짜 얽혀가지고 재밌는 정말 D1A 역사상으로 봐도 상당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봐도 좋을 정도로 좋은 승부가 나왔는데 네. 마지막에 슬로베니아가 이탈리아 이제 승점 9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장을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엠티넷 작전을 걸었고 거기서 이탈리아가 엠티넷 골을 넣으면서 더 우위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또 그림이었고 또 그리고 이제 영국과 헝가리가 마지막에 이제 경기를 펼쳤잖아요. 예. 이제 여기서 영국이 승점만 따면 이제 영국이 1위를 확정짓는 상황이었고 근데 헝가리가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카자흐가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경기 후반까지 헝가리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헝가리가 결과적으로는 뭐 홈에서 올라가겠네라고 생각한 순간에 2대2가 되더니 연장을 갖고 여기서 결정이 났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영국의 감독의 이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빛났기 때문에 사실 영국은 전혀 이변이라고 할 거 없을 정도로 이번 대회를 정말 잘 치러냈습니다. 이제 그렇고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얻어 올라간 그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슬로베니아가 아예 그냥 같이 죽자 하면서 엠티넷을 안 했다. 연장을 갔다 하면은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슬로베니아가 엠티넷을 걸었고 거기서 이탈리아가 3점을 따면서부터 이 대서사시가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제 이 뭐 위키피디아라는 부분에서 경기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정말 뭐 좋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D1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타이브레이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대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여러 팀이 승격의 기회가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은 안타깝게도 뭐 불운하게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댓글 역시 샌님 댓글 계속됩니다. 프랑스가 최근 국제대회에서 분위기가 좋다고 할 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셨죠. 프랑스는 지난해 2017 세계선수권 조별 예선에서 총 4승을 올리고 조 5위였습니다. 당시에 핀란드도 이겼죠? 이 점을 근거로 들어서 최근 대회 활약상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네요 하셨고, 단 예외로 프랑스가 근 3년간 8강 진출에 실패했다는 관점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해 월드 챔피언십에서 프랑스가 잘했던 기억이 나서 뭐 분위기가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근데 뭐 이 부분은 그 괄호 안에 8강 진출 실패했다는 점 3년간 뭐 그 관점이면은 뭐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맞는 거고 뭐 진짜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프랑스와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별에서 진짜 뭐 3승, 4승을 하기도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 예. 조 5위를 한 것만 해도 사실 굉장한 성과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리그 자체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보시면 이제 로스트에서 프랑스 자국 리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차출되거든요. 예. 그런데 프랑스 자국 리그가 유럽에서 가지는 이런 뭐랄까 위상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 5위는 정말 대단하고 핀란드를 꺾은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8강 진출 실패하면 결국 결국 조별 예선 끝나고 네. 짐 싸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뭐 그렇게 성과를 못 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뭐 이게 누가 잘했냐 못했냐라는 거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샌님의 의견이셨고요. 2012-13 시즌 핀란드 프로젝트 1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핀란드 같은 선수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시 기사와 개인적인 기억을 함께 더듬어 보면 김기성 선수는 입대 전까지 몇 달 더 뛰었고 김상욱 선수 역시 더 뛰다가 12월에 마지막으로 귀국했습니다. 말씀대로 일찍 돌아온 선수도 있었지만 일부 선수들은 두세 달 더 뛰고 귀국, 상무에 입대하거나 원소속 팀으로 복귀했습니다. 라고 좀 더 세세한 선수들의 어떤 과정과 활동상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은 주로 대학 선수들과 NHL 드래프트를 받았거나 데뷔 안 한 선수들, 드래프트 시장에 나올 선수를 위주로 중심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네요. 아마 대학 NCAA 선수들과 비NHL 리거 비중이 캐나다보다 많으니 눈에 띄지만 여전히 NHL 리거가 다수고 주축이라 봐야겠죠. 미국 대표팀 역시 엔트리 24, 25인 중 최소 절반 이상은 현역 NHL 리거가 위치해 있죠. 라고 하셨어요. 다 뭐 맞는 말씀이긴 한데 조금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네. 뭐 인원이 많냐 뭐 예를 들어서 10명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많냐 적으냐에 대한 또 의견은 또 갈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댓글, 한국 대표팀이 평창올림픽에서 당연시하게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고 언급하는 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코어 말고 어떤 근거가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올림픽 공식 기록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순위로도 최하위를 했고요. 부문별 기록도 모두 최하위. 기대 이상의 성적과는 거리가 먼 수치입니다. 단 백감독 체제하에 선수단이 많은 동기부여와 영감을 줬고 첫 출전의 상징성,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 공은 분명히 기억해야겠지요. 우리나라 대표팀의 올림픽 결과에 대한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성적이라고 이렇게 따옴표 해주셨는데요. 진짜 성적이라고 하면 그냥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몇 위, 그렇죠. 몇 승 몇 패, 몇 골 넣냐. 예. 뭐 이 어떤 스탯상으로도 그렇고 최하위는 맞아요. 네, 네. 최하위도 맞고 사실 사실 스코어도 포함이 되지 않나요? 되죠. 예. 네. 근데 네. 그걸 결과- 이제 결과물이죠. 포함을 저는 해도 이제 그 생각이었어요. 네. 기대 이상의 성적이라는 표현이
그 기대라는 기준치가 어디에 그것도 놓느냐에 주관적이죠. 따라서 엄청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뭐 20대형, 30대형 기대했던 사람들이면은 기대 이상의 성적이 맞는 거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기준치가 있으면은 예. 모순이 될 수가 있죠. 네. 네. 카민님이 여기에 댓글 주셨는데 기대 이상이 아니라 선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선방했다라는 멘트도 나왔었어요, 사실. 예. 뭐 이것도 역시나 기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센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자, 센님 댓글. 댓글이 많아 미안합니다 하시면서 또 댓글 주셨습니다. 오스트리아 로저 베이더 감독의 최근 인터뷰 기사 내용이 생각나셨대요. 그 감독이 한 얘기가 오스트리아에서 축구와 하키를 볼 때 완전한 오판과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 팀은 엄연히 말하면 A리그 팀, 1부 리그 팀이 아니다. 세계선수권은 기존 14팀과 외부인 2팀이 출전하는 대회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현실감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셨고요. 한국 역시 달콤했던 올림픽 기억을 잠시 잊고 선수단이 좀 더 프로다운 마인드로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 댓글은 저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됩니다. 네. 맞아요. 마지막 문장도 그렇고요. 맞는 내용이고 네. 사실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뭐 백지성 감독의 항상 이제 하는 말 뭐 그런 부분 뭐 우승을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정말 뭐 상반된 지금 베이더 감독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샌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이런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이 현실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언급을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제 오스트리아랑 우리가 대회 이전에 좀 갖는 이제 마음가짐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부러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봤다고 하면은 오스트리아에서는 뭐 축구, 하키 다 인기가 어느 정도 있고 인지도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축구와 하키는 인지도 차이에서도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고요. 하키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론상에서 뭐 비춰지는 아니면 포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글쎄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하고 저희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항상 접근을 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정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협회 내지는 구단에서는 어쩔 수 없이 포장을 하는 거는 그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뭐 완패, 뭐 모자란 경기력, 뭐 실패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로 들어간 타이틀은 노출도 안 될 뿐더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들은 우리나라 한정에서 어떻게든 포장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과 막 과장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와서는. 네. 그리고 글쎄요, 뭐 벌써부터 뭐 그렇게 포장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 세계선수권 2연전이 지나고 나서 나오는 이제 협회 보도 자료나 아니면 기사들 내용들을 보면은 완패, 그렇죠. 0대0 대패 이런 표현들이 나왔단 말이죠. 예. 어느 정도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너무 스코어 차이가 크니까 포장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 두 경기는 옛날에는 좀 시시하고 포장을 넘어갔단 할 수가 말이죠. 없네. 포장할 수준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금 시시하고 결과가.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래도 그런 완패나 대패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게 네. 글쎄 너무 벌써 인지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이 쓸 정도로 그래도 아이스하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림픽 전후로 해서 뭐가 올라오긴 올라왔나 보구나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현재 그런 제한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각 구단이나 뭐 협회나 그다음에 뭐 저희 같은 매체나 아니면은 또 일반 기존의 메이저 매체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역할들이 있듯이 뭐 이왕이면은 그쪽에서는 포장하고 과장하고 하면 하고 저희는 계속 현실적으로 가고 네.
또 이렇게 쌤님이 달아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직시할 수 있도록 자극제 그렇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저도 예.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관점들 중에 하나로 지금 댓글을 보시는 분들이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팀의 2경기 후에 대패 완패라는 헤드라인을 보고 저도 이렇게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는구나 저도 약간 했는데 이런 거 예상하잖아요. 뭐 세계의 벽은 높았다. 이제 뭐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된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타이틀이 나왔죠. 근데 그런 거를 버리고 그나마 진짜 0.001%라도 그런 현실적인 단어 선택이 됐다라는 거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그래도 변화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오프닝을 핀란드, 캐나다를 맞아 2연패를 기록했다라고 그냥 담백하게 했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뭐 완패했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저희 스타일이면은 그냥 더 처절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쌤님 댓글 마지막 댓글이 있군요. 추가로 영국에 대한 귀화 지적은 잘못된 내용이네요. 지난주에 영국 승격 얘기를 하다가 귀화 선수들의 활약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캐나다 출생 2부 대회 D1A MVP 브렛 펄리니 선수 귀화 케이스가 아닙니다 하셨어요. 캐나다 영국 이중 국적자로 IIHF 대회 영국 대표팀을 처음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규정을 보면 12세 이후 기록을 보게 되는데 이 브렛 선수가 12, 13세 때 영국 길포드에서 뛴 이력이 있대요. 브렛이 대표팀 경력이 없을 때 16개월 타 리그에서 뛰어야 귀화 선수 출전 요건이 발생되는 속칭 2년 룰을 충족시키지 않은 점 역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많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댓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펄리니 선수. 뭐 D1A 쪽 얘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김정민 팀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댓글 소개하면서 같이 결과만 내용을 짚고 넘어간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정민 팀장님이 코멘트를 하실 때 뭔가 준비된 내용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다 대부분은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들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기억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신 거는 항상 저희는 감사드리죠. 김정민 팀장님이 다시 한번 나오셔야겠는데 이거 좀 해명할 건 해명할 거 설명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근데 고정이 되든 안 되든 해명할 것도 없고 다 이게 여기서 쌤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아 주셨으니까 뭐 여기서 그렇죠. 김정민 팀장님이 더 하실 말씀도 없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잔류하면은 나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잔류하시면 나와서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쌤님, 정말 여러 개의 댓글 감사하고 요런 댓글들이 비하인드넷에 필요합니다. 정말. 뭐 저희가 뭐 앞서 뭐 하키 전문 채널인데 말실수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했지만 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김정민 팀장님도 뭐 전문이라는 굳이 수식어를 달아주셔서 저희를 감개무량하게 만들어 주셨기도 했지만 항상 저희는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달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스스로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런 전문적인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뭐 손상호 기자님이나 이현석 기자님이 계신 거고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는 역시나 청취자분들이고 쌤님 같이 이렇게 하키를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씩 더 틀려도 되겠구나. 왜냐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니죠. 한동안 댓글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막 엄청나게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은 우리가 조금씩 일부러 좀 틀려서 이렇게 좀 참여를 유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그 예전에 100회 특집 때처럼 청취자 참여가 있는 그런 회차가 또 생긴다면 쌤님 한번 나오실 기회가 있으면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토론회를 한번 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정민 팀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뭐 협회나 구단 곳곳에 이제 관계자분들이 저희 방송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쌤님과 함께 하키 팬분들 같이 모셔놓고 한 5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나라가 하키 관련해서 주제를 하나 잡은 다음에 100분 토론 정도로 해보면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저희끼리만 하고 한번 있고요. 하게 됐었고요. 쌤님의 의중은 어떠신지가 중요하니까. 200회까지 한 60여회, 한 50여회 남았지 않았습니까? 내년쯤 내년쯤 하면 되겠네요. 내년 네. 뭐 정규 시즌 끝나고 딱 네. 리그 끝나고 하시면.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알로에츠님이 또 댓글 주셨어요. 우선 핀란드 8점 차, 캐나다 20점 차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전 지켜봐야죠 하셨는데 결과 나왔습니다. 리그 탑 수준이라 하긴 뭐하고 2-3 스코어링 라인급 아호의 스케이팅에 전혀 대응 안되고 특급 스나이퍼도 아닌 테라바이넨의 슛에 뚫리는 거 보면 캐나다전 20점 차 예상도 그들이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겠네요 하셨고요. 사실 맥데이빗이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셨어요. 저도 약간 이런 부분은 너무 최강팀이 우리나라랑 붙으면 힘을 아끼지 않을까. 뭐 백업 골리 내고 이런 그림은 예상했는데 맥데이빗 나와서 한 골 넣었더라고요. 네. 일단 뛰었습니다. 예. 이영준 선수하고 페이스오프를 하는데 저희 동호회 팀 단톡방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영준 부럽다. 이영준이 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이영준 선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페이스오프 맥데이빗과 한 소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호랑 테레베인에는 저는 리그 탑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캐롤라이나에서 사실상 1라인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캐롤라이나가 올 시즌 부진해서 그렇지 이 선수들이 혹시나 강팀에 소속돼 있다라고 했으면 거의 란타네급으로 득점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호나 테레베인 정도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뭐 NHL에서도 수준급이라고 보고 캐나다 20점 차이는 뭐 사실 전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60분짜리 게임이다 보니까 20점까지도 사실 가기는 뭐 이제 뭐 우리나라 그렇다고 뭐 D2A 뭐 이렇게 있는 팀도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D1A를 실력으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20점 차이까지는 정말 나오지 않고요. 뭐 10대 0 정도면 이제 뭐 사실 뭐 10대 1 뭐 굉장히 최근에 이런 기록이 있긴 하지만 김정욱 팀장님이 지난주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20대 0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20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0대 0 결과적으로 뭐 안 좋은 경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제 말씀은 그냥 뭐 20점까지는 좀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하키라는 종목의 특성상 나오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뒷 말씀이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축구 얘기인데 그때도 첫 도전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실적을 몇 번 냈으니 하키도 이런 데뷔를 자양분 삼아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 주셨어요. 망한 헵스 덕분에 QMJHL 풀업 경기를 직관을 하시나 봐요. 경기 보신 소감을 적어주셨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이 탑10 유망주로 꼽히는 노아 돕슨 선수 그리고 지난해 덕스의 2라운더 몰란드 선수 눈에 띄는 선수라고 하시면서 돕슨과 몰랑드에 대해서 짧게 소감을 전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감상평을 주셨어요. 돕슨 선수 먼저 볼까요? 키가 190 정도 꽤 말랐다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셨고 오른손잡이 화려한 공격형 수비수로 하기보다는 투웨이 같다고 하셨고 패싱이 훌륭하고 중거리 슛도 꽤 정확도를 갖췄고 골도 넣었대요 그날. 스케이팅이 듀쉐인만큼 훌륭하진 않지만 하시면서 가로 얘기가 재밌네요. 저는 듀쉐인 두루왕이 피겨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군더더기 없는 스케이팅을 한다고 이 돕슨 선수가 말씀 주셨어요. 상대와 몸싸움을 즐기기보다는 영리하게 피하는 스타일 같습니다 하셨고요. 화려하진 않아도 군더더기 없이 퍽의 흐름을 죽이지 않고 깔끔하게 한다고 또 보신 소감을 전해주셨고요. 당장 내년부터 뛸란가는 모르겠지만 U20팀에도 뽑힐 거고 몸 키우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랑드 선수 승부욕이 엄청 강하고 도발도 서슴지 않고 기싸움을 즐긴다 이런 말씀 주셨고 175 정도 돼 보이는 왼손 센터 주니어 레벨에서는 자니 구드로 같이 경기를 합니다 라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빠르고 리스트샷이 좋다. 언더사이즈다 보니까 당장 NHL은 어려울 듯하고 AHL에서 적응이 필요하겠죠. 적어도 주니어 레벨에서 더 이상 뛸 일은 없을 듯합니다 하셨고요. 디보아 얘기가 나오는데 디보아의 주니어 모습을 기억을 하신대요. 근데 이제 경기를 보셨는데 친구는 디보아의 국대 첫 골을 보며 놀라고 뿌듯해하던데 개인적으로는 돕슨이 아일랜드스의 지명을 받아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이 유망주 돕슨, 모랑드 이 두 선수에 대한 감상평인데 혹시 이효섭 기자님은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모랑드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제 드래프트는 받았지만
이제 팀과 계약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아직 이제 뭐 올라오기는 멀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제 dob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탑 10 정도 지망이 될 수준의 예상이 되는군요. 유망주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타입의 수비수면은 꽤 이제 뭐랄까 그 구미가 당기지 않을까 싶을 네. 정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QMJH 자체가 이제 3대 이제 캐나다 주니어 리그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사실 제일 아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탑 10 언저리 19, 10, 11 한 이 정도의 지명이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네요. 체육 조건도 상당히 좋은데 사실 벌크업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네. 저희는 한국에 있고 이 선수들이 데뷔하기 전까지는 경기 뛰는 모습을 실제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알로에츠님이 현지에서 직접 눈으로 보신 소감을 또 전해주시니까 정말 귀중한 정보죠. 네, 귀중한 정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좋은 내용 또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초고리님, 아이스하키 하면 돈은 많이 들지만 연고대까지 쭉 간다는 귀족 스포츠 맞나요? 적폐도 심할 건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댓글입니다. 네.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는 다 돈이 많이 들죠. 스포츠 하면 사실 엘리트로 가면 다 돈 많이. 네. 그리고 연고대까지 쭉 간다는 말은 옛날 얘기 아닙니까? 요새는 아니죠. 연고대 가기 힘들고요. 잘해야 가잖아요. 잘해야 가고요. 상이 진짜 10손가락 안에 들어야 갈 수 있고요. 뭐 대학교도 지금 5개 대학이 있는데 1년에 뽑는 인원이 뭐 30명 안팎이죠. 근데 굉장히 적어요. 점점점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대학을 못 가는 선수들이 뭐 한 5, 6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만큼 졸업생은 많이 나오는데 대학교에서 안 뽑는 상황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한양대, 네. 경희대, 예전에 광운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광운대가 뭐 재창단하면서 다시 뽑기 시작하고 해서 지금도 한 30명 안팎이긴 한데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다 충족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면 못 갑니다, 대학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적폐도 심할 건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적폐가 그 여의가 아니라 아이 적폐를 적어주셔서 네. 내가 알고 있는 적폐는 이 적폐가 아닌데 하면서 적폐를 찾아봤죠. 그래서 근데 이 적폐 그 아이 적폐 적폐냐? 네. 적폐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네이버에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실패나 패배를 거듭한다는 뜻으로 몹시 지쳐 있음을 이르는 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떤 것들이 되게 심할 건데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여쭤보시길래 당장 지금이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패배가 거듭되고 힘든 그렇죠? 시기. 지금 뭐 국가대표팀이 지금 리그부터 해서 쉴 새 없이 달려오고 있고, 지금 4년 전부터 진짜 쉴 새 없이 달려왔죠. 그래서 굉장히 지쳐 있고 지금 최근에 올림픽부터 해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타 아닐까요? 오타면 오타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알고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적폐 전 솔직히 말하면 하시려고 했다가 오타 아닐까요? 그렇게 오타를 내실 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이 댓글 좀 어그로 봤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어그로였으면 아마 저희가 답변하는 걸 안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방송을 들으시면은 이제 정정을 해주겠죠. 어그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적폐가 아니라 적폐입니다라고 이제 또 다시 제 질문을 주시겠죠. 어쨌든 댓글 감사합니다. 초고리님 반갑습니다. 댓글 다 봤는데요. 오늘부터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지금 방송을 들으는 시점부터 저희 방송이 나가고 있는 뭐 팟빵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뭐 유튜브 어디든 상관이 없고요. 이벤트를 좀 작게 원래 이거 한 2라운드 때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복잡해지고 뭐 이렇게 적는 거 많아지면 또 참여가 줄을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열기로 했고요.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NHL 컨퍼런스 파이널 대진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지금 한 자리를 놓고 경기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저희 녹음하는 시각에 위니펙과 내슈빌이 6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다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요일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대진표가 나오면은 컨퍼런스 파이널 우승팀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두 팀 이제 우승팀이 이제 파이널 스탠리컵 최종
파이널에 나가게 되는데 스탠리컵은 또 누가 들어올릴 것인가 라고 해서 세 팀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동부 우승팀, 서부 우승팀, 스탠리컵 파이널 우승팀. 네. 세 그렇게 팀. 맞춰주면서 또 정없게 그것만 딸랑 올려놓고 선물 주세요 하면은 좀 서로 정없어서 아쉬울 수 있으니까 네. 예 항상 뭐 저희 청취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취 소감도 같이 뭐 남겨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꽤 많이 있거든요. 선물이 NHL에 관련된 아주 귀중한 선물들이 있는데 예. 알루치님하고 남은킴님 두 분이 후원해주신 선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네요. 네. 뭐 카드, 티셔츠 뭐 다 이거 여러 가지 연결을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래야 좀 참여율이 높아질까요? 또 그렇죠. 랜덤으로 하시는 게 좋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리스트를 쫙 불러드리고 네. 뭐 만약에 여기서 원하는 선물이 있으면은 청취 소감 달아주시면서 그 정답 달아주시면서 같이 예 저는 어디 팬이어서 이걸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예. 뭐 콜로라도 알겠습니다. 팬이신데 다른 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알겠습니다. 맞춰서 드리는 게 네. 좋지. 예 한번 리스트를 발표해 주시죠. 알로이츠님께서 후원해주신 선물입니다. 11-12 시즌 아담 헨리크, 마르커스 크리게르, 에런 퍼르샤이, 저지가 담긴 해트트릭 카드 있고요. 이 선수들이 좀 소속은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 15-16 시즌 템파베이 트로이 저지 카드, 니키타 쿠체로프, 벤 비숍, 스티븐 스템코스. 이건 요 제가 선수들. 탐나더라고요. 네, 저지 카드 있고요. 네. 16-17 시즌 맷 듀쉐인 저지 카드. 이거는 김정민 팀장님이 예 티셔츠도 갖고 현 계신데. 오타와.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14-15 시즌 타이라티 저지 카드 있고요. 15-16 시즌 온드레이 팔라트 저지 MVP 카드 있고요. 09-10 시즌 셰이 웨버 저지 카드 있고요. 13-14 시즌 라이언 앨리스 사인 카드, 11-12 시즌 토마스 바넥 저지 카드, 11-12 시즌 마크 스탈 저지 카드, 08-09 시즌 제이 보미스터 저지 카드, 또 12-13 시즌 헨리크 세딘 저지 카드. 세딘 형제 은퇴했는데 아 이거 요거 레어 같이 좀 팀이죠. 올라갑니다. 네. 14-15 시즌 크리스 크니츠 저지 카드, 14-15 시즌 세르게이 버브롭스키, 세미언 발라모프 저지 카드. 아 이건 제가 진짜 탐나는 거.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주 알로이치님께서 강조해주신 선물이죠. 네.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윈터 클래식 저지. 네. 이거는 굉장히 이쁜 저지고요. 이거는 특별히 네, 이거 엄청 잘 나온 저지입니다. 네. 흰색인데 네. 이게 커스터마이즈를 해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너무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커스터마이즈를 할 데가 로고도 없지만 뽀송뽀송하게. 요거 잘 사려고 하면 가격도 뭐 꽤 나가겠는데. 원래 저지가 이제 프리미어 레벨이실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이게 가격은 그렇게 싸지 예,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최종 우승팀 맞춘 분께 꼭 선물했으면 좋겠다라고 따로 멘트를 달아주셔가지고 네. 예, 그거는 이렇게 맞추신 분 스탠리컵 우승팀 맞추신 정답자 분들 중에서 네,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지 카드는 그 막 저지랑 카드 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카드에 이제 예. 저지 조각이 이제 맞습니다. 들어가 있는 그 저지 예. 카드. 예, 이제 선수, 카드가 그런 예, 거고. 근데 이제 카드팩 같은 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저지 카드 이런 부분은 잘 안 나오거든요. 이제 아 한 팩을 그런가요? 까보면. 그래서 생각보다 좀 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처음 팬분들께는 레어 좀 많이 아이템. 예, 엄청나요. 우리나라에선 아이템이거든요. 더더욱 더 귀한 감이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예 그리고 과거 시즌들이잖아요. 네네. 오래된 시즌들도 있고 막 0809도 있고 하면은 그러니까 또 중간에 또 소속이 바뀌어 있는 쉐이버 내시빌 소속의 저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얻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뭐 이베이나 이런 개인 매물을 찾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이런 건 구할 수가 없는 건. 혹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선물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죠. 남은킴님께서 후원해주신 선물. 이거는 LA 팬분들이 다 일로 몰리실 아, 거예요. 그때 왜 나우키님이 LA 킹 자선 행사에 직접 가셔서 네. 가져오신 물건들이잖아요. 소개를 드릴게요. 카일 클리포드 좀비 버블헤드 피규어. 예. 요거 정수리에 선수 본인 친필 사인이 있다고요? 예, 이거는 인증샷까지 장난 아니에요. 예,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네. 근데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잘 안 보이. 하지만 친필 사인 맞습니다. 네, 이게 얼룩이 묻어 있는데 이게 네. 사인이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타일러 토폴리 카드 엽서랑 같이 돼 있는 건가 이 봐요. 엽서가 그러니까 저지 카드처럼 그런 카드팩에 나오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 네. 그냥 엽서인데 거기에 이제 직접 사인을 받아 네. 주셨습니다. 역시 선수의 사인이 담겨 있고요. 네. LA 킹스 드루 다우리 티셔츠. 네, 이거 드루다율이 사인을 받고 싶어 했으나 줄이 너무 길어서 받지 못했다는. 예. 그리고 LA 킹스 땡큐 밤 밀러 티셔츠. 아 네. 이건 이건 제가 뭐예요? 보시면 땡큐 밤 이 밀러 밤 티셔츠 밀러 뭐예요? 씨가 제가 알기로는 LA 킹스의 그 목소리와 같은 네. 분이십니다. 이제 이분이 그
그 컬러 커멘테이터라고 하죠. 이제 예, 지역 예. 방송국에서 이제 LA 킹스의 방송을 해주는 그거 전담하시는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인가 작년을 끝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44년 뭐 해가지고 네, 길이는 마이크 그림 있고 회색 네. 티셔츠거든요. MLB LA 다저스의 빈 스컬리 그렇죠. 씨 같은 그거랑 그런 비슷하시나 느낌이군요. 보요. 굉장히 오랫동안 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 목소리 자체나 이런 부분도 이제 하키 팬이랑 굉장히 익숙하시려는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가치 있는. 마지막으로 콜로라도 티셔츠가 하나 있네요. 예. 조금 그 뜬금없는. LA랑 콜로라도 경기 있을 때 아, 예, 그때 구매를 가셨군요. 하셨다고 네. 했는데 이게 미디움 사이즈고요. 김정인 팀장님한테는 안 맞을 거고 따님이 입으시면 아마 예, 미국- 원피스처럼 입을 수 있는데 미국이라 우리나라보다 약간은 이제 사이즈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M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L보다도 조금 작을 수도 네, 있다라는 걸 맞습니다.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때 이제 나무키님께서 이제 한국 들어오시면은 더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짐이 많아서 일단 우편으로 먼저 보낸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또 있어요? 예, 뭐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때 오면은 그때 또 나눔 이벤트를 네, 하면 또 좋을 것 뭐 같고요. 하시면 네. 되니까요. 일단은 요렇게 선물 리스트들이 장황하게 있으니까 네. 잘 들으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예, 혹하는 게 있으면은 요거 저 몇 이벤- 초 땡겨갖고 앞에 다시 들으시고 저 마크 스타일이 이거는 있었지. 마라이어 저희가 멜리스가 이거는 있었지. 제가 이러시는군요. 영상 클립으로 따로 만들어서 네, 네. 따로 저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네, 뭐 공지로 따로 따로- 올려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거 이런 리스트가 있다라는 예, 걸 그래서 알려주시면 사진도 좋을 것 같아요. 찍어서 실물 사진도 찍어서 같이 올려서 예,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 이것도 다음 주 이번 주 이렇게 청취 확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후원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해주시고 즐겁게 NHL 플레이오프 즐기시면서 선물도 가져가시는 행운까지 훈훈하게 한번 올 봄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는 항상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팬분들과 할 수 있는 후원의 선물을 항상 네. 기다리고 있고요. 네. 예, 작년에도 뭐 안양알라나 뭐 대면 킬러웨즈에서 많은 선물들을 후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작년에 팔다 남은 재고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있고요.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팔다 남은 재고, 예, 시즌 지난 거, 네. 예, 시즌 지난 재고 창고에 쌓아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 연락을 주시면은 네. 예, 다른 팬분들과 함께 저희가 갖는 거 아니잖아요. 예, 팬분들께 나눠드리는 거니까 네. 예, 방송 들고 계시겠죠? 예, 관계자분들. 네. 예. 박희준 여기까지만 PD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찬 마무리 감사드립니다. 박희준 PD님. 네. 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비하인드넷 147회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죠. 네, NHL 플레이오프 이야기 이현숙 기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라운드 시리즈가 끝난 시리즈도 있고 아직 안 끝난 시리즈도 있는데 오늘 다 끝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스코어는 내시빌과 위니펙 7차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 시리즈씩 보죠. 먼저 내시빌 프레데터스와 위니펙 제츠의 시리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7차전이 진행되고 6차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3승 2패로 위니펙이 지금 우세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내시빌이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 네. 지금 시각에서는 여기도 시원합니다. 막 홈에서 계속 치셔서 분위기 이상하네요. 네. 네. 뭐 이 두 팀의 매치업은 미리 보는 뭐 서부 컨퍼런스 결승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서부 컨퍼런스 결승이라고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5차전까지의 경기를 봤을 때는 위니펙이 흐름을 굳히고 있어서 홈에서 끝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갑자기 또 내슈빌이 또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이면서 이기고 있네요. 네. 5차전까지 일단 결과로 봤을 때 위니펙이 우세를 점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을 좀 눈에 띄셨나요? 예, 한 최근 2, 3년 동안 플레이오프 하키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흐름을 장악하는 능력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강팀의 요건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흐름을 장악하는 방법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골을 넣으면 됩니다. 위니펙 제츠가 딱 이 기준에 걸맞는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딱 부합하는 플레이로 내슈비를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리즈가 전반적으로 작년 스탠리컵 파이널랑 너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이제 네. 위니펙이 쉽게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위니펙은 이제 전에 제가 이제 경기 리뷰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특유의 역습 능력이 있어요. 역습 스피드는 정말 뭐 NHL 제일 빠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고 상대방의 실수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득점, 만들어내는 득점이라든지 리바운드와 같은 쉬운 골을 만들어내는 능한다. 요 특징 하면은 작년 재작년 피츠버그 딱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 너무 이제 유사한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리고 또 이번 플레이오프에 굉장히 위니펙이 눈에 띄는 점이 몰아치는 걸 너무 잘해요. 이렇게 잘해도 잘할 수가 없는데 2차전, 3차전, 5차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하나같이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골을 득점을 하면서 수월하게 경기의 흐름을 잡아가는 능력, 이 능력이 결과적으로는 3대2로 앞서고 있는데 물론 뭐 7차전까지 이제 내슈빌로 7차전을 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운영만 잘 살려낼 수 있다면 뭐 7차전 원정이긴 하지만 승산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내시빌 쪽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아니 정말 공격이 이렇게 안 풀릴 줄은 저는 좀 생각을 못했는데 물론 뭐 공격 자체는 좋아요. 뭐 4골 넣는 경기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아주 기대만큼의 좀 득점을 하고 있다라고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슈팅을 정말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좀 득점 능력 생산은 못 해내고 있거든요. 지금 내슈빌 같은 게. 네. 정말 뭐 사실 포워드진의 뭐 깊이라든지 수비진의 깊이라든지 정말 뭐 NHL 굴지의 정말 선수진의 깊이라고 할 수 있는 내슈빌이 사실 뭐 내슈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느 라인이나 좋은 수비력을 기대함과 동시에 공격까지도 정말 잘 풀어내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어느 하나도 사실 장점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수비 같은 부분도 와장창 무너지면서 크게 이제 실점을 하는 경우도 정말 잦았고 공격 같은 부분도 필요할 때 좀 지금 상황에서 득점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는 좀 장점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쓰자마자 또 3대0으로 이기고 있어서 네, 조금은 그렇습니다. 공격력이 아무튼, 6차전에 터지는가 싶네요. 지금 예. 뭐 아주 깔끔하게 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뭐 충분히 경기를 이길 정도의 그리고 수비력 같은 부분도 이번 경기는 정말 장점이 잘 나오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자, 내시빌이 공격력이 좀 답답하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수비력이라도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 수비의 중심이자 핵심은 역시 골텐딩 페카리네 골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리즈 내내 페카리네 선수의 모습은 아쉬움이 큰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기는 문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페카린 선수의 단점이라고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했듯이 이런 좀 역습 같은 부분에서 고전하는 부분은 피츠버그전에서 똑같이 나타난 문제점이었어요. 골텐딩이 사실 핵심인데 페카린 선수가 이번 시리즈 내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5차전까지 19골을 실점을 했는데 리네 선수답지 않은 지금 경기력이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골텐딩도 좀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이제 내가 못해도 상대 골리도 못하면 되는데 헬러벅 선수 같은 경우는 5경기에서 14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 차이가 났고 그런데 헬러벅 선수가 20개나 더 많은 슈팅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남겼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또 골텐딩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내슈빌이 경기가 풀리지 않는 부분도 리네 선수가 부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는데 6차전 무실점 중이네요. 예, 셧아웃. 6차전 다. 오늘 셧아웃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셧아웃을 할 것 같아요. 참 비하인드넷의 저주는 역시 이 경기에서 셧아웃을 하면 아마 기록이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7차전도 중요한데 어쨌든 내슈빌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 리네 선수의 활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언급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정민 팀장님이 위니펙 제츠를 콕 집어서 우승 후보라고. 그리고 하고 피츠버그도 가셨는데. 뭐 동부를 제압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네, 같은데. 피츠버그 떨어졌고요. 탈락을 피해갔었습니다. 이 자리에만 위니펙 아니면은- 제츠 네. 지금 6차전 뒤지고 있고 네. 저주에 걸리는 거 아닌가 불안불안하네요.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와 세너제이 샤크스의 시리즈가 있었죠. 4승 2패로 베이거스가 세너제이 마저 꺾고 2라운드까지 통과했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저는 사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물론 뭐 베이거스 자체가 상당히 좋은 팀이기는 맞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세너제이를 4대2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제압한 편이에요. 그러면서 서부 결승에 오른 거는 좀 대단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팀 다 이제 4대 0으로 정말 수월하게 1라운드를 끝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좀 기대된 시리즈였는데 예, 골든 나이츠가 좀 수월하게 잡아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거스가 50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하는데 신생팀이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통과한 게 1918년에 토론토 아레나스가 한 번 있었고 1968년에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한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1918년하고 50년 뒤에 1968년에 세인트루이스가 한 번 했고 또 50년 뒤에 베이거스가 신생팀으로서 2라운드를 통과하는 또 50년 만에 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야, 뭐 이기기만 하면 계속 역사예요. 자, 베이거스가 정말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술술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풀리기 시작한 공격력 이게 제일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 LA의 수비력이라기보다는 퀵한테 너무 많이 막혔죠. 예,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좀 신승을 거듭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베이거스가 2라운드에서는 무려 이제 29골 막 이제 더 여기서 굉장히 득점력이 좋았어요. 네. 이제 경기당 거의 5골 가까이 넣었죠.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막강한 화력을 과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저는 이 팀이 정말 뭐 제러드 갤런트 감독도 그렇고 15-16 시즌 플로리다의 재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너제의 이 수비진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제 패배를 예상을 했던 거였는데 재판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본인들이 이제 증명을 했고요. 2라운드 들어서 이제 사실 모든 라인이 이제 활발하게 득점을 해내면서 이런 부분도 시리즈를 수월하게 가져가는데 많이 영향을 줬지만요. 특히 1라인을 구성하는 조나탄 마르체소, 빌리암 카르손 그리고 이제 스미스 선수 요 세 명이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해서 이 라인에서 무려 25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고요. 세너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라인을 구성한 케인, 파벨스키, 돈스코이 물론 뭐 득점 같은 경우에는 헤르트 라인이 조금 더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라인은 케인, 파벨스키, 돈스코이 라인인데 이 라인이 합쳐서 5포인트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결과적으로 1라인에서 5배의 차이가 나버렸어요. 이 부분은 좀 아무리 2선 라인에서 분발을 해주더라고 하더라도 좀 이제 극복하기가 힘든 이런 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물 흐르듯이 풀리고 있는 베이거스의 공격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공격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선수 얘기를 또 해야 돼요. 플러리 콜리. 대단한데요. 예,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선수를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또 이번 라운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뭐 대단한 성적을 냈고 조지 맥피 이제 지금 단장이 이제 엑스펜션 드래프트 당시에 바로 뭐 제일 처음부터 플레리를 연호했다고 합니다. 바로 뽑을 거라고. 예, 그 정도로 정말 원했던 콜리를 이제 딱 잡았을 때 이제 성적 호성적이 나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 지금 뭐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피츠버그에 플레리가 있었으면은 왠지 이겼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좀 이제 맨버리 선수가 상당히 조금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정말 1라운드 성적은 경이로운 그 자체였어요. 근데 이게 2라운드에도 이어질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 마지막 경기 셧아웃까지 하는 정말 대단한 활약으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어요. LA와 다르게 세네제는 정말 속도감이 있는 팀이에요. 정말 2년 만에 이 팀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정말 뭐 공격 같은 경우에도 파벨스키와 케인 그리고 로건 커츠와 헤르틀과 같은 좋은 스코어링 라인이 있고 그리고 에릭 페어 선수의 영입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 3라인 체킹 라인에서 스웨렌센 선수와 뭐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전방위로 압박을 했는데 사실 베이거스가 이긴 경기에서도 세너제이가 초장부터 분위기를 잡고 갈 수 있었던 경기가 한두 경기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 경기가 한두 경기 분위기가 틀려졌다면 사실 4대2의 결과는 세너제이 쪽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플레리 선수가 그냥 뭐 아주 다 막아내면서 흐름을 아예 넘어가는 데 방지를 했고요. 그 결과 이제 0대0 아니면은 뭐 굉장히 점수 차이가 덜 나는 수준에서 막아낼 수 있었고 1라인 터지고 공격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베이거스러운 하키가 가능하게 했던 것은 플레리 선수가 많은 선방을 해줬고 경기 흐름이 넘어가지 않게끔 막아준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르크 안드레 플러리 선수 철벽 그 자체의 모습을 2라운드에서도 보여줬습니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1라운드, 2라운드 결과를 보면 참 잘 되는 팀의 전형인 것 같아요. 골이 잘 안 터지면 막 1대0, 3대0 승리하고 또 실점이 좀 나오면 뭐 5골 넣고 7골 넣고 이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공수의 조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2라운드까지 통과를 하면서 신생팀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습니다. 1라운드 4전 전승, 2라운드 4승 2패, 지금 플레이오프 8승 2패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NHL 역사상 신생팀 8승 2패 최고 승률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오프 승률로서.
네. 이 베이거스의 역사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컨퍼런스 파이널 때도 지켜보겠습니다. 세너제이 샤크스가 2라운드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는데 저는 이현숙 기자님이 예전에 한번 사전에 예상을 하셨을 때 세너제이 샤크스 이 팀이 이대로 그냥 물러나기엔 좀 아깝고 그렇다고 우승권에 있는 팀은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딱 그 그렇죠. 정도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왔어요. 예,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네.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정도로까지도 할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1라운드에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했고요. 물론 뭐 1라운드도 정말 수월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지금 의외의 성공이라고 그래도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팀 컬러가 이렇게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2년 네. 사이에요. 캘리포니아 팀들이 조금 이제 요즘 대세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하키를 구사를 해요. 뭐 LA도 그랬고 NIM도 지금 마찬가지고 뭐 세너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너제이는 완전히 팀 컬러를 바꿔버렸어요. 속도가 정말 빨라졌어요. 이 팀이 이 정도로 빨라질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옛날에 손튼 선수나 이런 선수가 있을 때 말로 선수가 있을 때 이런 때보다 전반적으로 다 빨라지고 라인 밸런스 같은 게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로스터가 정말 어려졌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치고 올라온 선수들이 생겼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 손턴 선수가 또 무릎 부상을 당해서 시즌에 거의 또 후반기를 또 날려버린 이런 상황에서 지금 NIM을 1라운드에서 4대0으로 제압하고 베이거스도 사실 거의 대등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경기 내부를 뜯어봤을 때 예. 추격을 하는 그림이었다든지 1차전 같은 경우에 사실 완패라고 할 수 있지만 2차전부터는 사실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시즌에 대한 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요원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조 선턴 선수나 지금 이런 선수 떠나면은 진짜 세너제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이제 우려를 좀 씻어버리게 완벽한 이런 좀 모습을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희망을 좀 보여줬던 세너제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만한 세너제이 샤크스의 올 시즌이었습니다. 서부의 두 시리즈를 먼저 봤고요. 이제 동부의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과 보스턴 브루인스의 시리즈가 있었죠. 템파베이가 1차전 대패를 했는데 그 후에 4연승을 하면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템파베이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갔죠. 예, 센트럴이 이제 서부 최강자 가리는 데라면은 이제 애틀랜틱은 동부 최강자를 가리는 이런 매치업이었는데 생각보다 템파베이 경기를 너무 좋았어요. 네. 템파베이 승리의 원동력 1패 후에 4연승으로 뒤집을 수 있었던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포인트. 네, 정말 어떻게 라임 잘 맞는데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레이든 포인트. 이 선수가 지금 템파베이의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1라인의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짜 1라인은 스탬코스 라인이긴 한데 사실상 1, 2라인이 거의 균등하게 나오고 있고요. 템파베이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브레이든 포인트가 2라인 센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타일러 존슨, 포인트, 팔라트가 구성하는 2라인이 이제 이 라인이 이제 정말 좋은 거 뭐냐면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수비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수비력을 보일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1경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 라인이 지금 포인트 선수의 라인이 베르제롱 선수 상대의 1라인이죠. 이 라인과 이제 매치업이 됐는데 완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부터는 사실 정반대 양상이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인트 선수 라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득점을 해주고 정말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팀 승리에 사실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턴오버를 이끌어낸다든지 그리고 체킹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스코어링 라인답지 않은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 라인이 무슨 체킹 라인이에요. 거의 체킹 라인의 수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보스턴과의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좀 조용했던 스탬코스 라인까지 이 라인 덕분에 살아나는 이제 부담감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결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템파베이가 4연승으로 깔끔하게 컨퍼런스 파이널로 올라가게 됐네요. 템파베이 승리의 포인트는 브레이든 포인트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브레이든 포인트 외에 다른 선수들 활약도 좋았잖아요. 또 눈에 띄었던 게 체킹 라인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이 이제 시리즈에서 나왔던 체킹 라인은 파쿠에트, 라이언 켈러헨 그리고 크리스 쿠니츠 두 명의 베테랑을 이제 위시로 한 이 라인이 있는데
이 체킹 라인에서도 이제 보스턴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라인 매치업에서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줬고요. 이제 투지 넘치는 플레이 이런 부분으로 뭐 이런 체킹 라인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니까 주전 선수들이 조금 더 체력 보전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준과 동시에 이 선수들이 차이까지 만들어내니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킹 라인에서 이 베테랑 라인이 활약을 한 것도 상당히 시리즈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보스턴 브루인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템파베이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 정규리그 때 기대감이 컸었는데 결과는 아쉽게 됐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보스턴이 이번에 뭐 정규 시즌을 이끌어가는 걸 봤을 때 충분히 스탠리컵 파이널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뭐 어쨌든 1위 자리도 좀 지키지 못했던 부분부터 뭔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니 그래도 시즌 자체는 성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대들이 알아도 쉽게 막지 못하는 베르제롱, 마샨드, 파스트라크 요 라인이 지금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찰리 맥커보이 선수도 매년 성장폭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뭐 하이넌, 도너토, 데브러스크, 카를로 뭐 이런 선수들과 같이 젊은 선수들이 팀에 장악하는 이제 장악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건 정말 뭐 보스턴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염려했던 링 내시 선수의 영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리즈였던 데다가 템파베이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부상의 악령 이것 뭐 항상 있는 보스턴이 플레이오프만 오면 좀 부상의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토리 크루그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경기력이 너무 너를 띄게 됩니다. 그때부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막을 수 없었고 시즌 후반에 이 잘하던 브랜든 카를로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고 그리고 템파베이전에서는 데이비드 베키스 토리 크루그 요 선수들이 차례대로 부상으로 시즌을 이제 마감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중요한 기로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좀 찬스였는데 링내시 선수를 영입한 것만 봐도 정말 매니지먼트에서도 이 찬스라는 걸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중요한 기로에서 무너지고 말았네요. 작년에 뭐 오타와한테도 사실 뭐 질 전력이 아니었는데 오타와한테도 져버렸죠.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올해도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 중요한 순간에 부상과 같은 불운이 겹치면서 원하던 결과물을 얻지 못했던 보스턴 브루인스였는데요. 여기까지였습니다. 마지막 시리즈 워싱턴 캐피털스와 피츠버그 펭귄스의 시리즈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바로 녹음일 5월 8일 한국 시각 오늘 오전에 6차전이 끝났는데 결국 워싱턴이 4승 2패로 피츠버그를 꺾고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복수를 했네요. 드디어. 원래 이제 3번 정도 이제 같은 감독 하에 이제 감독 코칭 스텝이 같은데 3번 정도 만나면은 보통 이제 3번째 만났을 때는 대부분 이제 진 쪽이 좀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3년 연속 만난 건 아니지만 내슈빌이 항상 시카고를 못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번째 만났을 때 시카고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조크 앰벨 감독 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찬가지의 일이 워싱턴, 피츠버그 시리즈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최근 2년간 플레이오프에서 피츠버그에게 맡겼던 워싱턴이 피츠버그를 누르고 올라갔습니다. 자, 워싱턴 얘기부터 해보죠. 워싱턴 어떤 점들이 돋보였나요? 프리뷰 때 짚어드렸던 부분은 알렉스 오베치킨이 올해 너무 좋고 팀을 잘 이끌고 있다라는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제가 좀 예상한 대로 흘러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뿌듯한 시리즈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라인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쿠즈네초프와 오베치킨 선수가 모든 경기에서 골에 관여했어요. 6경기 모든 경기에서 골에 관여를 했고요. 그 관여한 골 역시 상당히 중요한 골을 관여했습니다. 1차전에 2골에 관여했고 2차전에 첫 골에 관여를 했고요. 파워플레이까지 합하면 아마 조금 더 관여를 했을 수 있습니다. 3차전, 5차전, 6차전 같은 경우에는 결승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골든골 넣었잖아요. 또 쿠즈네소프가.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면서 중요한 이제 경기가 정말 중요하게 흘러가는 장면에서 쿠즈네초프 오베치킨이 해결사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피츠버그를 꺾어내는데 일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캡스의 1라인 먼저 짚어주셨고요. 코칭 스태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2번 당했는데 3번은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달랐을까요? 뭐 마이크 설번 코치의 피츠버그 그리고 이제 베리 트로츠 감독의 워싱턴인데 사실 베리 트로츠 감독이 내슈빌에 이제 감독을 할 때도 이 감독이 플레이오프만 가면은 작아지는 감독이다라는 이제 사실 이런 비아냥도 상당히 많이 들었던 감독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딱딱한 코칭
전략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좀 전략 전술 이런 부분에서 피츠버그 코칭 스태프를 압도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트로츠 감독의 이제 생각했던 그림이 그대로 나왔던 이제 이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예. 사실 지난 두 차례는 사실 코칭 스태프의 이제 전술 이런 데서도 완패였죠. 이제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리번 감독이 최근 트렌드 시초를 만들었던 이런 속도 하키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아주 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셰튼커크 영입해서 네임밸류 자체는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셰튼커크 선수를 수비 라인에 배치하는 딱 이 과정에서 사실 수비 케미스트리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이제 올픽 선수와 매치를 시키면서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2번 실패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공격 전개 이거 3번 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제 공격 역습을 나가는 이런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완벽하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미할 캠프니 같은 선수를 정말 잘 영입했어요. 이 선수의 영입이 정말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올해 최고 영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어떻게 보면 존 칼슨 선수의 이제 짝을 찾은 영입이었는데 상당히 좋았던 영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뎁스 라인 이제 라인 깊이 3사 라인에서 이길 수 있는 라인 전술을 마련했던 것도 그렇고 5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선수의 라인이 안 통하니까 이제 데반테 스미스 페리 선수가 1라인으로 올라갔는데 호흡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쿠 브라나 선수를 그 자리로 갖다 놓는 요런 이제 기민한 움직임 벤치에서의 3피리어드 좀 기민한 움직임 이런 라인 조율까지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좀 코칭 스텝에게도 이 공을 좀 돌리고 싶네요. 코칭 스태프의 역할도 시리즈 승인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피츠버그 펭귄스가 워싱턴에게 막혔고 3연패 꿈은 좌절됐습니다. 지난 2년간 우승을 했고 올해도 사실 3연패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충분했는데 워싱턴에게 잡혔어요. 예, 3라인 이하에서 저는 좀 인상 깊은 활약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좀 피츠버그가 실망적인 좀 성적을 올린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년 전에 HBK 라인이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었고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르탕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르탕 선수보다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했었던 론 헤인지 선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동부 결승전을 확정지었던 선수가 누굽니까? 크리스 퀸스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템파베이에서 맹활약하고 있죠. 예. 그리고 4라인에서 중요한 장면에서 득점을 해줬던 맷 컬렌 선수가 다 빠졌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빠졌던 부재를 결과적으로는 극복을 하지 못했고요. 브라사르 선수의 영입을 지적하면서 정말 대단한 센터진을 구축했다고 말씀드릴 이런 의견이 있긴 했는데 브라사르 선수는 피츠버그 시스템에서 전혀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브라사르 선수가 정말 차지한 역할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워싱턴이 선수진 깊이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3, 4라인에서 브라사르 선수가 차이를 만들어내면 정말 쉽게 피츠버그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워싱턴 3, 4라인에게 완벽하게 밀리는 오히려 매치업에서 이득을 전혀 가져가지 못했고요. 필 캐슬 선수도 최근에 이렇게 부진한 시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경기 내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전 불안 요소를 영입했던 매트 머리 선수는 사실 기대 이상으로 훨씬 더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3, 4라인에서 차이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올해 워싱턴에게 어떻게 보면 패배한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대진이 먼저 완성됐는데 셧아웃 끝났습니다. 템파베이와 셧아웃으로 끝나버렸네요. 저기 위니펙이요? 그렇습니다. 4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막 끝났군요. 자, 그렇다면 동부 서부 다 매치업이 결정됐네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제가 착각했군요. 저쪽이죠. 7차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군요. 7차전 가게 됐고 일단 동부 워싱턴과 템파베이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만나게 되는데 요거 그냥 간단하게 예상과 관전 포인트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요 워싱턴이 이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정규 시즌에서의 그런 경기력도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요. 예. 이번에 워싱턴 정말 큰 위기가 있었어요. 톰 윌슨 선수가 징계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츠버그에 승리를 거뒀죠. 윌슨 선수가 사실 체킹 라인 포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1라인에서 호흡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윌슨 선수가 다 만들어줘요. 정말 대단한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잘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는 백스트램 선수가 빠졌는데도 이긴 경기예요. 예. 이 경기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흐름을 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규 시즌에서의 이런 경기력을 봤을 때도 캡스가
볼츠한테 그렇게 크게 밀린다는 저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냥 전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볼츠가 이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워싱턴이 나쁘지가 않고 정규 시즌까지 감안했을 때는 저는 4대3으로 워싱턴이 이길 것 같아요. 올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올 시즌 내내 템파베이를 우승 후보 1순위로 꼽으셨던 이현석 기자님이 드디어 템파베이를 버리는 순간입니다. 예. 근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번에 워싱턴이 펼쳐졌던 이런 경기력이 저는 1라운드를 보고 너무 이 팀이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피츠버그만 넘어서게 되면은 스탠리컵 파이널도 가능할 전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맞을지 틀릴지는 뭐 시간이 가르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서부가 일단 7차전이 나왔는데 내시빌과 위니펙. 베이거스 입장에서는 누가 올라와야 좋을까요? 여기 어떻게 누가 올라갈까요? 내시빌 위니펙. 사실 누가 올라가도 쉽지 않아요. 베이거스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누가 올라가도 이 센트럴의 승자가 이제 베이거스는 제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시빌이든 그런데 위니펙이든. 올해 내슈빌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베이거스 입장에서는 위니펙이 올라오는 게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위니펙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비하인드의 저주에 근거해요. 그러면 내시빌이 올라가면 베이거스가 조금 편해질 수도 있고요. 자, 내시빌을 응원하는 저희 베이거스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한번 거들어봤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다음 주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컨퍼런스 파이널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47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2018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프리뷰를 했었고요. 5월 4일에 덴마크에서 대회 개막을 했고요. 조별리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각조 8개 팀씩 들어가 있고 각조 1위부터 4위까지 8강에 올라가고요. 5위부터 7위까지는 8강에 못 가고 챔피언십 잔류하게 되고 각조 8위, 최하위는 디비전 1 그룹 A로 강등이 됩니다. 오늘 A조와 B조 이현섭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예상 순위라고 하면 될까요? 뭐 제 버전도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각 팀별로 한 2경기에서 3경기 정도 마친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2경기, 3경기 보시고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사전에 비해서 예상 순위 순서대로 한 팀씩 결과와 전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A조 예상 순위 1위는 스웨덴을 꼽아주셨어요. 스웨덴을 꼽았습니다. NHL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고요. 사실 2연패에 가장 가까운 팀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조금 들긴 들어요. 지금까지의 경기력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NHL 탈락팀의 전력의 주축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왔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공격 라인의 밸런스가 올해는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팀의 강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비진 자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2라인 수비진이 모두 퍼그를 운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정말 공격 가담을 잘하는 선수들이 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의 득점력은 대회 내내 돋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이 부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2경기에서 저는 이 마그누스 헬베리 요 선수가 이제 그 올림픽에도 이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첫 2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쿨룬의에서 잘 나가는 이 머골리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전에서 닐센 선수가 나왔는데 닐센 선수 역시 이제 셧아웃을 거두면서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까다로웠던 체코도 한 골 차로 잡았고 지금 3연승 러시아와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번 대회 주목하는 선수가 있다면요? 주목하는 1라인이 있는데 이 1라인을 구성한 선수는 리카르드 라켈, 미카 지바네야드, 마티아스 얀마르크 선수입니다. 요 3명의 선수가 첫 3경기에서 같은 라인에서 활약을 했거든요. 정말 근데 첫 3경기에서 팀의 7골에 관여를 해버렸어요. 정말 팀의 공격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들이고 특히 경기에 결승골을 올렸던 체코전이라든지 아니면 시합의 포문을 여는 프랑스전 첫 골과 같은 정말 중요한 골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특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뛰는 팀이 다 다르잖아요. 라켈 선수는 NRM이고 지바네야드 선수는 레인저스, 얀마르크 선수는 댈러스 스타스에서 뛰고 있는데 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활약을 호흡을 보여준다? 이거는 사실 이제
2연패를 노리는 스웨덴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정말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1라인이 필요한데 그 이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스웨덴이 2연패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의 1라인 리카르드 라켈, 미카 지바네아드, 마티아스 얀마르크 이 선수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A조 예상순위 2위 보겠습니다. 2위가 러시아군요. 러시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A조 선두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OAR 2.0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사실 뭐 주축 선수들은 뭐 비슷한 느낌으로 뽑혔어요. 올림픽 대 근데 조금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지난 올림픽 대표에도 뽑혀도 이상하지 않았던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예. 뭐 니키타 트람킨이라든지 막심 샬로노프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대신 뭐 아르톰 주브라든지 바딘 시파초프 이런 선수들이 빠졌는데요. 근데 팀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팀이 녹아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주브나 시파초프 선수들보다는 트람킨이나 샬로노프 선수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임시 감독, 보로보프 감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지적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토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때 니키타 자이트샘프 선수, 이 선수가 뭐 토론토 지금 1라인 수비수죠. 정말 이 선수가 가세가 지금 슬라바 보이노프 선수가 또 빠졌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면 빠져요. 이제 그 다음 시즌 다른 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데 자이트세프 선수는 사실 보이노프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플러스 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임시 감독을 하는 보로보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그로스크의 감독을 했었던 이제 감독입니다. 예. 이제 두 번의 가가린컵 우승을 차지했었던 감독이기도 한데 이때 골리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실리 코셰치킨 선수예요. 그런데 지금도 바실리 코셰치킨 선수를 주전으로 내세우고 있고 정말 뭐 호성적으로 이제 뭐 그 기대를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러시아가 지금 3경기를 치렀는데 3전 전승을 했고요. 스코어가 어마어마합니다. 프랑스한테 7대0, 오스트리아한테도 7대0, 벨라루스한테도 6대0. 지금 3전 3승 20득점에 무실점이에요. 공격력은 뭐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군요. 그렇죠. 이제 공격력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약체팀 세 팀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수 있지만 그것도 뭐 당연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7골 6골 넣는 거 쉽지도 않은 데다가 무실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이전까지 러시아가 이제 뭐 화려하고 기량이 넘치는 요런 이제 뭐 러시아틱한 하키를 이제 구사하는 모습이 주축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다릅니다. 선수들의 구성 자체가 공수 양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선발을 했고요. 이게 보로보프 러시아호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체코를 상대로도 이런 좀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A조 1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의 가능성 자체도 A조 최고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다도노프, 다츠크, 카프리조프가 구성하는 1라인 지금 첫 두 경기만 봤을 때 11포인트를 쓸어 담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그리고렌코, 부치네비치, 아니시모프 이런 선수도 팀 공격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3라인을 구성하는 안드로노프, 마민, 샬루노프만 해도 지금 이 정도 체킹 라인이 구성되면 상대방의 NHL 탑라인이라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수비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NHL 팀 이 공격진을 구성하는 팀이 아닌 경우에는 이 3라인에서 또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가능성 자체는 A조 최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입니다. 그렇군요. 예상순위 2위 러시아였고요. 예상순위 3위는 체코입니다. 체코가 지난주에 김정민 팀장님 말씀으로는 이번 대회 약간 멤버가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슬로바키아한테 연장승을 하더니 스웨덴한테 2대3으로 아쉽게 패한 지금 상황이에요. 예, 뭐 사실 저는 이번 체코가 세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세대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지금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 주니어 대표팀 뭐 리뷰할 때 많이 언급을 드렸던 선수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필립 히틸 그리고 마르틴 에차스 이 선수들이 다 지금 합류를 했고요. 베가스의 AHL 팀에서 뛰었던 토마스 히카 예. 선수라든지 세인트루이스의 드미트리 아시킨 그 다음에 댈러스의 라데크 박사 지금 체코 엑스트라리가 풀젠 팀의 득점 머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미니크 쿠발리크 선수가 다 뽑혔는데 이 선수들이 모두 25살 이하입니다.
정말 뭐 대단히 젊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력을 구성을 하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베테랑인 로만 체르바카 선수라든지 토마시 플레카네치 선수 이 선수들의 합류 역시 당연히 반가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다만 좀 지금까지 경기를 봤을 때는요. 지난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공격은 뭔가 활발하게 하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약간 좀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플레이에 비해서 골이 많이 안 나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네요. 체코의 이번 대회에 주목할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파벨 프란초즈 선수로 뽑았습니다. 파벨 프란초즈. 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체코 국가대표팀으로 올림픽에 출전을 했던 선수고 이번 KHL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뭐 귀에 박히드릴 거의 뭐 귀에 박히듯이 많이 제가 언급을 한 선수인데 사실 체코의 수비 자체가 그렇게 막 대단하다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제 다른 뭐 러시아나 스웨덴이랑 비교를 한다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셧다운 페어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이제 체코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가장 득점력 있는 라인과 매치될 만한 수비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가 파벨 프란초즈 선수 KHL 최고의 골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선수의 역할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 됐고요. 예. 이 선수가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는 콜로라도 애벌랜치에 합류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지금 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쨌든 지금 쇼케이스를 한번 하는 느낌으로라도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 되고 체코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프란초즈의 활약이 필수적입니다. 예. 체코가 첫 경기에서 슬로바키아전 승점 0점으로 끝날 경기를 워낙에 극적으로 그렇죠. 예, 역전승을 거두면서 2점을 챙겼던 것이 저는 이 8강 진출에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A조 예상순위 4위는 스위스를 꼽아주셨네요. 예, 뭐 스위스를 꼽아봤는데 지금 경기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접전 제압 능력이 그래도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NLA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니너라이터, 뮬러 같은 NHL 선수들이 몇 명 가세를 한 지금 이런 라인업이에요. 예. 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노니 선수가 첫 경기를 나왔는데 오스트리아전에서 고전을 해버렸어요. 이제 불의의 연장승 사실 이거 생각하지 못했던 승점 1점을 뺏겼죠. 그렇습니다. 스위스가. 좀 그런 좀 결과가 나왔고 그래도 어쨌든 승점 2점을 땄다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또 최강 수비팀이라고 할 수 있는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좀 접전 끝에 승리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접전에 그래도 월드 챔피언십에서 괜히 이제 계속 살아남고 있는 게 아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지금 결과인 것 같고요. 예. 1라인, 3라인과 같이 좀 이제 이런 부분이 동시에 좀 득점 부분에서 해결사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도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직접적인 4위 싸움을 하는 팀은 슬로바키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기에서 이겨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스위스가 4위를 할 것 같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4위 스위스에 이어서 예상순위 5위가 바로 슬로바키아로 뒤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저는 올림픽이나 뭐 예전에도 많이 보셨듯이 탄탄한 수비력이 정말 강점인 선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슬로바키아가 엑스트라리가 소속 선수들이 중심으로 짜려진 로스터에 이제 슬로바키아 자국 리그 득점 머신들을 좀 많이 이제 합류를 시켰고 예. NHL에서 세케라 그리고 유르초 선수를 합류를 시킨 이런 그림으로 로스터를 구성을 했어요. 인상적인 수비력을 보이는 팀답게 첫 경기에서 뭐 두 골을 넣고 난 이제 2대1 되고 난 다음부터 완벽하게 경기를 걸어 잠그면서 체코를 잡을 뻔했는데 10초를 남기고 이제 뭐 동점골. 그렇죠. 그리고 3대3에서는 사실 뭐 체코를 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버티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스위스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접전이었는데 문제는 이 팀의 문제는 득점력이에요. 득점력 부분이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셧아웃 패배를 당해버렸습니다. 조금 더 날카로운 득점을 보내주지 못한다면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강팀을 한번 딱 잡아야 되는 지금 이런 그림까지 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득점에서 이제 좀 보완이 없다면 사실 4위 진입이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5위 슬로바키아까지 봤고요. A조 예상순위 6위 보겠습니다. 프랑스네요. 확실한 공격하면 또 프랑스라고 할 수 있는 공격 학기를 지금 올해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유수 리그에 지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도 좀 좋은 공격력 자체가 잘 풀리고 있는 느낌인데 첫 경기 러시아전은 완패를 했는데 사실 뭐 프랑스가 러시아를 잡는다 이런 뭐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물론 경기는 하지만 완패로 그쳤지만 러시아전 슈팅 8개 때렸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감안을 하면요. 벨라루스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화력을 과시를 하면서 6골이나 득점을 하면서 역시나
공격의 프랑스라고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유럽 정상급의 득점력을 가진 센터 스테판 다 코스타 선수. 올해 또 다시 KHL로 합류를 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공격을 전방위적으로 이끌고 있고 다만 이제 믿음직하지 못한 수비. 참 수비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수비가 큰일 났고 그리고 오랫동안 골문을 지켰던 크리스토발 위에 선수가 이번에는 국가대표팀 은퇴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비 골텐딩이 정말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이제 강등권으로 가는데요. 예상 순위 7위는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가 지금 A조 최하위에 처져 있어요. 3전 3패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아주 나쁜 경기력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KHL 디나모 민스크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선발이 됐고요. 언더20에서 상당히 잘했던 수시코나 샤랑고비치 선수가 이제 눈에 띄는 좀 어린 선수를 합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3경기에서 17실점을 했네요. 이 정도로 정말 수비가 2득점 17실점. 그렇죠. 최악의 수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스웨덴, 러시아랑 붙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실점 벨라루스급 되는 팀이 이 정도 실점은 좀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실점이에요. 가장 심각한 부분은 골텐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벨라루스에는 골텐딩이 지금 전체 14위에 위치해 있고 더 안 좋은 부분은 어느 한 명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7위, 8위가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이런 와중에 오늘 벨라루스 감독이 잘렸습니다. 사임을 발표했죠. 3경기 3패하고 도중에 잘렸어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런 부분이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벨라루스는 D1A에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오스트리아랑 붙었을 때 벨라루스가 이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7위에 벨라루스를 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A조 마지막 예상 순위 8위 오스트리아인데 역시 승격 팀은 안 되는 건가요? 오스트리아를 최하위로 꼽아주셨네요. 물론 의외의 저력을 보여줬던 첫 2경기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BL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요. 유럽 상위 리그에서 뛰는 스바이거나 코바레크 선수가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미하엘 라펠 선수도 NHL 라펠 선수 들어갔던 것 같은데 A 강등 1순위로 여겨졌던 것보다 좀 잘하고 있어요. 오스트리아가. 강호 스위스를 상대로 승점을 따냈고요. 잔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긴 했는데 이 경기는 베르나르트 슈타크바움 이 선수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오스트리아 골문을 지켰던 선수죠. 최고의 모습으로 정말 접전으로 이끌어냈고 팀 공격 역시 이제 골리 활약에 응답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 이게 승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전을 대패하긴 했는데 슈타르크바움 선수는 좀 온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실리를 택한 이제 전술로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벨라루스 오스트리아 이 경기가 이 두 팀의 단두대 매치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큰 지금 상황이 됐네요. 벨라루스 오스트리아 현재 2전 2패 3전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두 팀의 맞대결이 더 중요해지는 지금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상 순위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별리그 예상 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8강 토너먼트 이유는 좀 다를 수 있고요. B조 보겠습니다. B조 예상 순위 1위 캐나다를 꼽아주셨는데요. 캐나다가 B조 개막전에서 미국과 경기에서 아쉽게 일단 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대파했고요. 승점을 땄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캐나다는 이번에 어시스턴트 코치들의 기준에 딱 부합한 선수를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칭 스텝에 이런 트러블은 없을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로스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선수가 마이크 여 감독이 지향하는 수비적인 능력 그리고 보그너 감독이 플로리다에서 보여줬던 역습 전개 스피드를 활용하는데 완벽한 이제 이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다 선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첫 경기 미국전을 패하기는 했는데 사실 골텐딩을 제외한 경기력은 완벽하게 이제 찍어 누르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첫 경기 졌지만 걱정 없다 라는 말씀이신데 캐나다 쪽에서 좀 연습 기자님이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다고요? 골리 이게 사실은 좀 많이 약점입니다. 이게 전략 자체는 좋은데 다만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팀도 셧다운 페어 역할을 하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강팀과 붙으면 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컴퍼와 맥킬레이니가 지키는 골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조별 예선 미국전에서 완전히 컴퍼 선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맥킬레이니 선수도 이제 NHL에서는 백업 커리어가 이제 돋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넘버원 권리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강팀들과 맞붙게 되는 8강 이상의 대진에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좀 시즌을 일찍 접을 가능성도 사실 없진 않아요. 자, 일단 미국전에서 4실점으로 결과물이 나왔는데 앞으로 뭐 핀란드전이라든지 뭐 좀 더 강팀하고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B조 예상순위 2위. 오, 핀란드네요. 미국이 아니고 핀란드입니다. 예, 저는 핀란드를 꼽아봤습니다. 예. 언더 20 황금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지금 세대예요. 지금 핀란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최근 한 5년, 3, 4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시면 2014년, 2016년에서 핀란드 세계 선수권, 주니어 선수권, 언더 20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주축으로 뽑혔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라고 하면 테레베이넨, 마넬라이넨, 홍카, 린델, 아호, 란타넨, 카파넨 대부분이죠. 예.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핀란드의 성인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전력적인 부분에서 첫 두 경기가 좀 약한 팀을 상대로 거둔 두 대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바스티안 아호와 테우버 테레베이넨 선수가 보여주는 활약은 경이롭기 그지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르쿠스 누티바라 선수도 상당히 지금 눈에 띄는데 이 선수가 잭 존슨 선수로 밀어내고 콜럼버스 탑 6에 들어왔던 선수입니다. 예. 뭐 괜히 그런 능력이 없어서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누티바라 선수도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핀란드 뭐 아호, 테라바이넨 주축으로 해서 뭐 8대1, 8대1 2연승으로 아주 쾌조의 초반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핀란드의 멤버들을 보면 올림픽 때와 차이점 역시 NHL 리거들의 합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선수들이 역시나 경기를 좀 주도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예, 완벽하게 주도를 하고 있는데 변수가 된다라면 역시 NHL 선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합니다. 네. 첫 두 경기의 인상은 핀란드 공격 전개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아호 테레베이네 선수의 활약, 이 활약 정말 대단한 활약이 사실 끝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뭐 대단한 활약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자국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거뒀던 이베스켈레의 뭐 수오멜라라든지 케르페트의 메넬레이넨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SHL에서 정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카리마니넨 그리고 백시의 야세 페소넨 뭐 이런 선수들과 같이 유럽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득점원들이 좀 예. 이제 이 NHL 선수들을 좀 뒷받침하는 형태가 돼야 B조 2위를 할 수 있는 이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B조 예상순위 3위로 넘어갑니다. 3위 미국인데요. 미국이 현재 3연승 승점 8점으로 B조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예,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대표팀 하면은 이번에 진짜 컨셉 잘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팀으로 선발했어요. 스피드, 어떤 컨셉이죠? 스피드 다 속도입니다. 어... 이 팀의 속도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팀의 체격 조건이나 선수적인 수비적인 부분은 좀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 NHL 트렌드 뭡니까? 속도예요. 무조건 속도가 빠른 팀이 이겨요. 이제 공격과 수비 모든 포지션에서 스케이팅, 공수 전환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로만 지금 NHL 트렌드를 완벽하게 반영할 만한 선수들만 선발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결과는 거함 캐나다를 4득점을 올리면서 5득점 뭐 슛아웃이었으니까 4득점 올리면서 캐나다를 격침시키는 경기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강팀을 상대로도 일단 스피드가 통하는 모습이 나왔던 미국인데 이번 대회 미국에서 꼽으신 키 플레이어 누군가요?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1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키스 킹케이드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 지금 골이죠. 그렇죠. 1위 싸움이 예상되는 캐나다와 핀란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주전골린 키스 킹케이드 선수의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뉴저지에서 12월 후반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팀의 넘버원으로 자리 잡았던 킹케이드 선수. 플레이오프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차전에서도 사실 비록 4실점을 하긴 했지만 초반에 선방을 정말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경기가 완벽하게 기우는 걸 방지했거든요. 그 예. 결과는 역전승이었습니다. 독일전에서도 역시 셧아웃을 거두면서 독일의 공격을 완벽하게 봉쇄를 해버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킹케이드 선수가 핀란드전에서도 사실 선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선수가 핀란드전에서도 활약을 해서 핀란드를 잡는다라고 하면 사실 뭐 1위죠. 그냥 1위가 되는 겁니다. 키스 킹케이드 선수의 존재가 미국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거다라는 평가이셨습니다. B조 예상순위 4위 보겠습니다. 4위 8강 진출의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이 될 건데 저는 여기 4위가 누굴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그 상황으로 봐서는 4위부터 7위까지 팀들이 지금 대혼전 상황이라서 과연 누굴까 했는데 홈팀 덴마크를 4위로 예상을 해주셨군요. 뭐 덴마크가 올해 사실 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의 덴마크 대표팀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전력이 뛰어난 전력입니다. 예. 지금 팀의 주축 선수 같은 경우에는 KHL 요케리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과 유럽 유수 명문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팀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NHL에서 넘어온 선수들은 뭐 베르크스트란드 선수라든지 투웨이 센터고 슈터 스페셜리스트인 프란스 닐센 선수로 데려왔어요. 예. 닐센 선수의 선발이 정말 현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독일전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수가 슈터 결승골을 넣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클래스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 득점으로 팀의 승리, 독일을 잡아버렸습니다. 독일. 이런 부분에서 네. 상당히 출발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경기 아주 독일전 그 광복절, 덴마크의 광복절 하루 전날이었는데 아주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던 덴마크였고요. 프레데리크 안데르센 선수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그래도 이 선수죠. 네. 예,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선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A조 골리들 중에 제일 좋은 선수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고, 2012년에 이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덴마크 대표팀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SHL 프렐룬다 선수로 나왔는데 그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6년이 지난 현재는 NHL 주전골리라는 타이틀을 들고, 그것도 토론토 메이플리스의 주전골리라는 타이틀을 들고 다시 복귀를 했네요. 네. 그런데 이미 독일전에서 무시무시한 선방쇼로 사실 전력이 뒤지는 팀을 상대로도 본인의 활약으로 경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넘버원 골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넘버원 골리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교과서적인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덴마크가 사실 지긴 했는데 안데르센 선수는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팀을 딱 잡고 지금 4위로 확정짓겠다는 지금 덴마크 대표팀의 계산이 있은 것 같네요. 그렇군요. B조 예상순위 5위로 넘어갑니다. 5위 독일인데요. 올림픽 때문에 기대감이 좀 컸는데 현재까지 3경기 결과는 신통치가 않은데요. 슈트아웃 패 2번 있었고 뭐 미국전까지 3연패 중입니다. 예, 그래도 뭐 승점을 땄다는 거에 이제 좀 의미가 있는데, 마르쿠 슈트룬 감독이 이제 이 토너먼트 전에 메달의 후폭 부분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 이제 올림픽에서 성과를 좀 잊을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좀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국 리그인 DEL의 선수들이 굉장히 주축으로 왔고, 뭐 드라이사이틀 선수 좀 기억이 나시겠죠. 하지만 독일 지금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덴마크전은 사실 잡아야 되는 경기였어요. 승점 3점을 따야 되는 경기였는데 예. 뭐 어쨌든 안데르센이 막히고 말았고요. 노르웨이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한 차례도 리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수비적인 부분에서 구멍이 지금 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2경기에 출장했던 티모 필레마이어 골리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좀 독일의 뒷문을 확실하게 걸어잠그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느낌이 있고, 사실 뭐 미국전 3대0 패배는 전력 차이에 있는 이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패배였습니다. 네. 독일까지 받고 이제 예상순위 6위로 가겠습니다. 6위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지금 현재는 4위에 랭크는 돼 있어요. 2경기 치른 현재. 노르웨이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노르웨이가 그렇게 막 뭐 이름값이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지금 공격 자체는 그러니까 팀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1라인의 올림브 형제라든지 2라인의 바스티엔센, 이 선수들이 이끄는 공격진이 결과적으로는 해결사 역할을 잘 해내고 있으면서 중요한 장면에서 득점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팀이 지금 상위 어떻게 보면은 4위 안으로 맞힐 수 없는 이유는 리드를 지키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라트비아전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그렇죠. 라트비아전에서 2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요. 독일전에서는 전력에서 밀리는 독일을 상대로 3번이나 리드를 따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독일에게 추가 승점을 허용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고요. 이 부분이 지금 뭐 좋은 경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갉아먹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전 골리가 지금 라르스 하우겐 선수인데, 이 선수가 또 올림픽에서 상당히 잘했던 골리죠. 그런데 이 선수가 또 부진한 부분도 좀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B조 예상순위 7위 봅니다. 2팀 남았는데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예. 자, 라트비아 바로 5월 8일 오늘 밤 우리나라와 붙는 라트비아가 예상순위 7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고, 이 경기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많이 좀 이제 판도가 바뀔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라트비아의 이제 전력을 보시면은 디나모 리가 소속 이제 KHL 디나모 리가 출신 소속을 중심으로 로스터를 꾸리고 나왔어요. 예.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스웨덴, 러시아를 빼고는 사실 뭐 모든 경기를 호성적을 보였습니다. 뭐 거의 다 잡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성적 비슷한 팀을 오히려 잘 잡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금 세너제 베러쿠다 팀에서 이제 세너제 샥스 마이너 팀입니다. 이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발체르스 선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AHL급 특급 스코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선수가 노르웨이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잡아내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그리고 두 경기 뭐 핀란드전 8대 0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좀 그전 경기 이제 노르웨이전이라든지 8대 1로 지긴 했습니다만 경기력 자체가 막 그렇게 막 아주 끌려 완전히 막 얻어맞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랑 핀란드가 아니 그 라트비아랑 한국이 어쨌든 핀란드랑 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똑같은 비교가 스코어로 될 패했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경기력의 차이는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라트비아가 조금 더 7위로 마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B조 예상순위 8위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두 경기 결과가 나왔죠. 근데 지금 현재 이현습 기자님이 예상순위를 보니까 1위가 캐나다고 2위가 핀란드라는 점은 조금 위안은 되네요. 최강 두 팀을 상대로 일단 완패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다른 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이번에 첫 해 올라온 팀도 마찬가지고 중위권 하위권에 있는 팀들 당연한데 탑3 팀을 사실 잡을 정도의 여력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핀란드, 뭐 캐나다, 그리고 미국전 정도 패배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다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저는 좀 마음이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핀란드전의 대표를 경기라고 봤을 때는 최근 펼쳐진 정말 많은 대표팀의 경기를 봤을 때 통틀어서도 정말 최하위 경기력에도 과언이 아닌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걸렸어요. 핀란드전 얘기 잠깐 먼저 해볼까요? 1대8로 대패를 했는데 일단 눈에 띄었던 점은 파워플레이 기회에서 족족 숏핸디드 골을 내줬다는 점 가장 좀 부각이 되네요. 근데 숏핸디드 골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잖아요. 좀 나쁜 전통인데 사실 숏핸디드 부분에서 계속 이제 점수가 나왔고 이 경기에서는 3골이나 허용하면서 대회 타이 기록과 좀 어떻게 보면 어깨를 나란히 월드 챔피언십 사상 한 경기 숏핸디드 최다골. 그렇습니다. 이제 뭐 타이라고 3골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5점을 남기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오래전부터 약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핀란드전, 캐나다전은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핀란드전 같은 경우는 정말 경기력 자체가 사실 뭐 NHL 뭐 들어왔다 빠졌다 뭐 해도 정말 좋지가 않았고요. 또 핀란드 입장에서는 그때 3대2까지 추격을 당했다는 게 상당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때요. 그래서 정말 3피리어드까지 고삐를 하나도 늦추지 않는 이런 경기력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왔다고 하고 캐나다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조금 점수차가 벌어진 시점부터는 캐나다 선수들이 약간은 좀 경기 초반 같은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핀란드전은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파워플레이가 우리로서는 참 기회가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팀드래곤이기 때. 뭐 상대가 턴오버를 해서 순간적으로 기회를 잡지 않는 이상 뭐 셋업 오펜스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파워플레이에서라도 뭔가 좀 기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실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핀란드, 캐나다 같은 그렇죠. 사실 그 두 팀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팀은 어렵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파워플레이든 뭐 숏핸디드 상황이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비슷한 전력,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난주에 만만하게 봤던 뭐 라트비아나 노르웨이나 뭐 이런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을 만한 팀들 상대로는 파워플레이에서의 전략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하죠. 또 찬스도 또 그만큼 나오고 골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핀란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하기에는 레벨 차이가 아직은 많이 나죠.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이제 차이점을 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공격력 자체는 결코 전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D1A 레벨에서도 좀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할 경쟁력이 있다라는 레벨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 축이기 때문에 파워플레이와 같은 기회는 사실상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핀란드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셋업 플레이가 이루어진 이후에 뭐 막히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원초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리면 사실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라트비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뭐 벨라루스나 라트비아 이런 팀이 강팀을 만났을 때 경기를 보면 그래도 뭔가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을 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저는 경기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7위, 8위라는 예상을 했던 거고요. 물론 뭐 이 부분이 깨진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핀란드전에서 역시 핀란드는 NHL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어요. 5골 6도움을 합작을 해줬고 우리나라는 맷 달튼 선수가 37세이브로 참 고생했는데 워낙에 전력차가 있다 보니까 8실점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저는 저는 라이브를 보지 못했고 네. 동시간대에 저는 아마추어 리그를 뛰고 있었거든요. 아 직접?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경기 결과를 놓고 또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로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좀 많이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팀이 나와 다르지 않구나. 예, 이날 예, 아, 제가 30개 넘는 슈팅을 막으면서 저희 팀은 3개밖에 못 때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탯을 뽑아 보니까 한 86, 7%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맷 달튼도 이날 스탯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맷 달튼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제가 느꼈던 감정이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예. 수많은 슛이 오고 수많은 실점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희가 뭐 방송 때나 아니면 저도 이제 촬영을 하고 아시아 리그나 이런 걸 하면서 보면 이제 항상 90% 중반 이상을 찍는 정말 잘하는 골리들의 스탯만 보고 진짜 특급 골리들만 보다 보니까 네. 와 이거보다 90% 밑으로 떨어지면 골리도 아니야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항상 했었는데 제가 직접 뛰어보고 또 그런 쉽지가 않죠. 상황이 되어 보니까 야 이거 80% 넘기기도 힘들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요즘 NHL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 정도를 넘기면 이제 주전 골리로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90%대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핀란드전 때도 82%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탯을 보였고 캐나다전 때도 딱 80% 박승재 골리도 80%를 찍었는데 저한테는 많은 위안이 됐고요. 일단은 정말 신계에 있는 우리가 인간계라면 신계에 있는 팀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레벨이 너무 다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펼쳐지는 경기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죠. 뒤에 있을 뭐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경기들에서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는가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사실 잔류를 위해서라면 이번 라트비아전에서 3점을 따야만 지금 잔류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을 팀이 그렇죠. 라트비아밖에 없죠. 그렇죠. 일단 그건 라트비아도 마찬가지겠죠. 라트비아도 대한민국전은 무조건 승점 3점짜리 경기로 보고 덤빌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노르웨이, 라트비아, 독일, 뭐 덴마크 다 지금 사실 한국전에서 승점을 까먹으면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주 김정민 팀장 계실 때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벼볼 수 있을 만한 팀은 계속 반복돼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라트비아, 노르웨이 정도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쉽지는 않죠. 한 가지 위안거리 더 있잖아요. 우리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의 사상골. 그리고 첫 골. 저는 캐나다전 때 보면서 느낀 건데 마이클 스위프트가 항상 아시아리그 때 보면 악동이다, 뭐 거칠게 플레이를 한다, 막 그러면서 안티 팬들도 많이 계셨고 했잖아요. 근데 캐나다전을 보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더만요. 그렇게 체킹이 들어가고 몸을 부대껴야 어떻게라도 비벼볼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번 세계 선수권을 통해서 스위프는 굉장히 정상적인 플레이고 굉장히 국제용 몸을 던지는 플레이를 진짜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뭐 올림픽 때도 느꼈었지만 이번 캐나다전 때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근데 스위프트 선수가 이제 국제전을 임할 때랑 국내 리그 할 때랑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른 선수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느끼시네요. 근데 이제 스위프트도 이번 경험이 처음이었잖아요. 그죠? 올림픽도 그렇고 세계선수권 탑디비전도 이번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마음가짐도 달랐을 거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아시아 리그로 돌아온다면 또 어떤 달라진 플레이를 보여줄지도 좀 기대가 되네요. 사실 뭐 동기부여만 잘 되고 이제 열심히 뛰는 이런 부분만 딱 잡아준다면 사실 스위프트 선수는 뭐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두 번째 경기 캐나다한테 0대10으로 패했고요.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금 결과라서 뭐 예상대로는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현실이 되니까 조금 씁쓸함은 남는데요. 그나마 25개의 슈팅 수가 나왔다는 거. 그게 뭐 결정적인 찬스는 아니었지언정 그렇죠. 스탯상으로라도 25대 50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첫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씩 좀 나아졌다라는 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10대 0이고 뭐 승격팀 최다 점수차 패배다 이런 신기록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나아지는 모습 희망을 좀 받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라트비아전, 독일전 이제 다가올 경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김정민 팀장님이 그때 이제 선수들이 뭐 채널 원컵을 통해서 몇 번 붙어보고 더 해보면은
어떻게 더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선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경기 치러냈었고 올림픽 때 포함해서 아직 10경기도 안 치러냈거든요. 네. 탑 랭커들을 상대로.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더 그런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그런 성장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겠죠. 네. 네. 5경기 남아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이고요. 남은 5경기 선전을 기원하고 응원해 보면서 결과를 예, 기대해 아직 보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예. 아직 우리가 목표로 한 팀들이 남아 있어요. 네. 비하인드넷 147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회에는 저희가 NHL 플레이오프 역시 얘기가 준비될 것이고 월드 챔피언십은 조별리그가 끝나 있을 시점인데 그때 조별리그 정리 또 8강 토너먼트 이야기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국내에서는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가 5월 6일부터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2라운드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각 팀 3경기씩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 주 일요일에 이번 주 일요일이군요. 일요일 날 다 마무리가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총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김찬 PD님이 지금 현장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영상 자료까지 같이 한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교 리그 이야기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박김찬 PD, 이현숙 기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태범이었고요. 다음 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